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4.5%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2.5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한 2%까지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제가 이제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미국 국민들의 모기지 대출 금리가 한 8.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2% 정도 더 높다. 우리가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다가 플러스 한 2, 3을 더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의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가 최고 5.5%까지 올랐었고 미국 국민들이 이런 은행 이자 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렇게 미국의 중산층의 어려움을 극복해달라 이런 거였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의 공장을 옮겨라.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을 지금 다 짓고 있고 삼성전자는 60조를 투자해서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 11배 크기로 공장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에 30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 2.7에서 한 2.4% 경제 성장률이고 저는 아마 트럼프의 일기의 경제 전략이 일기 때도 한 30%만 실행이 되고 70%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트럼프의 고관세 전략이 한 30%만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전략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최고 20%까지 내려갔지만 최고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애플만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됐지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점에 거의 회복을 했다. 저는 결론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전략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은 성장할 것이고 올해 한 2.7%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부에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얘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전략 때문에 주가가 20%까지 폭락을 하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했고 중국 간의 협상이 끝났습니다. 145% 관세에서 30% 조정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전략이 미국의 경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런 30% 정도의 트럼프 정책만 실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미국이 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저는 회복하고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있지만 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계속 트럼프가 또 자기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은 미국 국민들의 70%가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주가를 최고 30%까지 폭락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국민들이 50만 명 이상 데모를 했습니다. 트럼프 물러가라. 그래서 트럼프가 본인의 전략에 대해서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수입되는 물가가 오르는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본인의 정책을 많이 완화시켰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올 것이냐 그것이 목표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상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트럼프의 모든 1기와 2기의 초기 정책이 다 그렇게 했었고 상대가 더 많은 물건을 사주게 되면 본인의 요구 조건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우리에게는 위험용이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런 것이지 본인이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유익하느냐 그것이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미국이 6조 달러 정도 되는 큰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0%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현재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 학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좀 돈을 줄이자. 그래서 미국이 0%의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었고 현재 4.5입니다. 원래 당초에 미국이 2%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2%가 소비자 물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당연히 이제 경제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전략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3.5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3.5, 내년에는 2.5까지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전략 때문에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지금 유예만 된 상태입니다.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연준은 한 4.0까지 내릴 것이다. 만약에 물가만 안정된다면 추가로 더 인하할 것이다.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반대로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 때문에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모든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IT 기업들이 가장 크게 주가가 오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파망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매그니피선트 세븐 기업을 말하는 거고 한국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 기준금리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5%입니다. 그렇지만 올 연말까지 4.0 또는 3.5까지 내린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는 다시 성장의 가도를 걷는다. 그 차트로 보고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1980년 21%였습니다. 미국의 당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율이 15%였거든요.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하한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R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88% 확률로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채는 우하향이고 그 확률은 88%다. 두 번째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한국과 미국의 국채는 동조화되어 있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건 81% 확률로 동조화되어 있어서 같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국채 이자는 장기적으로 계속 88% 확률로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채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나의 한 30%의 자산 정도는 이렇게 채권 이자가 계속 우양한다. 그렇게 딱 보시고 하는 것도 좋다.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린스펀, 미국의 연준 의장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채권에만 투자합니다. 항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채권과 주식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 이제 경기의 4사이클인데요. 이제 경기가 침체를 거치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0%에서 현재 2.7%까지 낮아졌고 지금 현재 아마 올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까지 낮아지게 될 겁니다. 요점은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도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글로벌 주식의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글로벌 주식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5월 30일 날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의 1등 주식은 현재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작년에 세 개가 1등을 했었고 한국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현재 한 500조 정도 되고 엔비디아는 현재 한 4,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큰 것이 엔비디아다.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가 한국의 삼성전자의 한 10배 정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주식은 다시 반등하게 되어 있고 미국의 S&P나 나스닥은 매년 30% 정도 수익률이 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은 제가 70%가 노후 대비를 연금으로 하고 있고 연금이 주식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다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는 금지가 되어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주식 상승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994년도에 제가 이제 정권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대정권 입사할 때 주가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현재 주가가 2500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주식은 2.5배밖에 안 올랐다. 똑같은 기간에 미국의 나스닥이 한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승률보다 미국이 훨씬 높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333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현금이 내가 100이 있다 그러면 30%는 주식에 30%는 채권에 또 30%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또 이렇게도 많이 가르칩니다. 결론은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분산해서 배분하게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의 75%는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5천만 명이 좁은 국토에 모여 살고 있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글로벌 주식의 비중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 같이 여기가 이제 왼쪽이 국가 GDP고 오른쪽이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글로벌 주식 비중을 보면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우량한 주식과 한국의 우량한 주식을 90대 15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연금의 30%가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70%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30%만 국내 주식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년 플러스 30% 수익률이 납니다. 한국은 그 정도 수익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꼭 함께 투자해야 되겠고 우리가 미장, 뭐 국장 이런 얘기 부르는데 미국의 한 90%, 한국의 10% 하는 것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가장 좋은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1등 주식만 사시면 돼요. 한국의 1등은 삼성전자고 미국의 1등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이제 2017년도에 기사를 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수가 자기 월급의 25%를 매달 시가총액 1등만 사는 겁니다. 자기가 은퇴할 때 70세에 자기의 투자금을 보니까 1조가 됐다는 거예요. 실천해 보십시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저는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1조를 벌었다는 그 교수의 투자 비법은 무조건 1등만 투자하는 겁니다. 다 바꿔가지고. 1등이 바뀌면 전체 금액을 다 1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전략이고 제가 보니까 엔비디아가 3등까지 추락을 했다가 다시 금방 또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미국의 1, 2, 3등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30%씩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그게 아니면 원칙은 시가총액 1등이고 시가총액 1등이 바뀌면 그날로 또 바꾸는 겁니다. 투자 금액을. 그래서 오늘 5월 30일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엔비디아고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 약 5천조 원 정도 된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두 번 사고 남을 정도로 큰 돈이다. 이번에 보니까 실적이 1분기에 30조 원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4분기로 합치면 우리가 120조 원
흑자가 나는 겁니다. 순이익이 30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다. 만 원을 팔면 5천 원이 남습니다. 50%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 된 거다.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의 최고점 찍고 현재 한 30% 마이너스지만 저는 뭐 한국에서 삼성전자 또는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뭐 하나라든지 그 업종에서 1등하는 종목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은 미국의 1등 주식을 꼭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엔비디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꼭 함께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킨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1조를 못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테슬라 종목이죠. 테슬라는 시가총액 1등은 아닙니다. 현재 한 7위 정도 된다. 테슬라는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합니다. 이게 400달러까지 갔다가 100달러 됐다가 5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한 350달러 정도 됩니다. 이런 급등한 종목은 내가 말씀드린 원칙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1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사고 싶으면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전체 비중이 한 10% 정도 그 정도만 사시고 그보다 더 좋은 주식 1등 주식이다. 저는 이제 당연히 테슬라가 시가총액 1등 하면 전부 다 테슬라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산의 가장 좋은 것은 90% 이상은 1등 주식. 또 테슬라를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전체 자산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테슬라에 하는 것도 좋다.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있지만 워낙에 급등하고 급락을 하는 종목이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테슬라 아주 전망이 밝은 그런 기업이다. 또 팔란티어 기업이 이제 미국의 국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런 것도 우량한 종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우리가 이제 HD 현대죠. HD 현대가 시가총액 100조를 넘어섰고 한화 뭐 최근에만 2배, 3배 이상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부탁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업과 방위산업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무기 수출고 지금 100조 되어 있습니다. 세계 2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탱커, 자주포,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금 그런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세계 2등입니다. 저는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4년 집권인데 앞으로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선업, 방위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미국에서도 이런 팔란티어라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은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이러한 기술을 함께 꼭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는 전 세계에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계속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뭐 얘기했더니 자기가 가상화폐를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구글에 들어가면 누구나 가상화폐를 만들 수가 있을 정도다. 가상화폐는 전 세계 한 2만 개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우리 일본에서는 거래되는 게 딱 5개만 거래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수백 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 50개 정도만 이제 거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2만 개가 되는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달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화폐도 트럼프가 계속 육성하고 키우겠다는 것이 본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해야 되겠고, 뭐 이더리움 같이 이제 1, 2등 되는 종목 그것만 해야 되겠고, 저는 뭐 성장 가능성은 계속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것은 자기 투자금의 10% 내외로 해야지 전체 금액을 다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항상 1등 주식, 일정 화폐, 가상화폐도 1등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좋아하는 거. 뭐 이더리움이 2등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회계장부를 본부에서만 보관했지만 가상화폐가 하는 블록체인은 분산장부라는 뜻입니다. 거래 내역을 모든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분산한다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저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저는 2등이나 3등 주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다.
항상 1등만 살아남는 시대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하고 싶다면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다양성이나 활용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1, 2등 정도에만 투자를 해라. 저는 알트코인, 우리가 잡코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알트코인은 2만 개, 3만 개 정도 됩니다. 일본에서는 딱 5개 정도의 가상화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50개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그런 것은 주의하고 하지 마라. 내가 정하고 싶다면 1등과 2등만 해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세계 경제 규모 PPT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한국의 PPT는 가장 최근 자료로 세계 13위 정도 됩니다. 한 1.6조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원화는 현재 전 세계에서 한 35위 정도, 0.1%밖에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이제 하나의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고 주식시장은 한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이제 하나로 항상 우리가 외환 위기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가 한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추세라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은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를 겪었고, 저는 그 당시에 현대 정권이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1000에서 270, 70%가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100배가 올라서 300만 원이 됐다가 지금은 액면 분할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현재 26%입니다. 미국이 21%고 OECD 평균이 21%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균보다 더 높은 법인세를 받으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싱가포르가 17%, 아일랜드가 12%입니다. 법인세를 낮춰서 많은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까지 낮췄고요. 1인당 국민소득 현재 12만 달러. 한국이 현재 3만 5천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4배 정도 잘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럽에 있는 다국적 기업 본사가 다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좀 낮춰줘라.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거래세를 제외하고 양도세도 없고 소득세도 없고 배당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이 전부 다 싱가포르나 캐나다,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약 상속세가 없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세금도 없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차기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경제를 살리는 거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 대학생들 취업률이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45%입니다. 정말 빨리 국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을 국내에 불러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법인세가 높고 또 강력한 노조. 한국의 GM이 지금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의 기업들은 국내가 너무 강력한 노조나 자기들의 요구만 하면 공장을 폐쇄해 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3M 관계자를 만났더니 한국에 나주에 있던 공장을 폐쇄했답니다. 노조가 급여만 올려달라 그러고 한국의 생산성 전 세계 38개국 OECD 국가 중에 한국은 34위입니다. 우리는 근로시간 중에 담배도 피러 가고 커피도 먹고 사적인 전화도 하는데요. 미국은 사적인 전화만 해도 해고시켜버립니다. 미국은 38개국 중에 생산성 1위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몰입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굉장히 추락해 있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것이 스마트폰 제조 1등인 나라가 우버를 금지시킨 겁니다.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우버만 허용해도 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집에 노는 대학생들 우버만 허용해줘도 부모님 차로 영업할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우버를 허용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한국만 이렇게 금지시켰습니다. 1870년도 개화기 때 우리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우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버를 허용하고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성장을 시켜야 된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가 택시 산업에 기부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경제 성장률을 2%, 3% 올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모두 허용하고 미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게 아니면 다 허용합니다. 이거를 네거티브 제도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현재 파지티브 제도입니다. 정부가 허락을 해야만 그러한 신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으로 세금도 낮추고 4차 산업혁명을 허용하고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만 한국 경제가 2%, 3% 성장할 수가 있다. 잠재 성장률이 한국은 2%입니다. 빨리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PPT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제 외환보유고 지금 세계 10위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제가 97년도 IMF 났을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외환보유고 대비 GDP는 현재 20%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면 적정 외환보유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9,200억 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IMF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 아르헨티나인데 12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아르헨티나는 IMF가 3개월 수출액 수입액의 외환보유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믿다가 망했습니다. 현재 20개 나라가 IMF 구제금을 받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미통화스와프, 한일통화스와프 둘 다 없습니다. 현재 외환보유고도 BIS 국제결제은행이 제한한 것보다 절반도 안 되게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외환은행의 자산 구성을 보시면 현재 현금은 4%밖에 없습니다. 당장 동원할 달러도 없습니다. 미국의 정부 채권을 다 사놨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달러 회귀는 82%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1,400원, 지금 현재 1,380원 정도 있는데 저는 아마 올 연말 1,400원, 1,500원, 1,600원 계속 오를 겁니다. 내년에는 1,600원, 1,700원 계속 우상향하고 그 비율과 확률은 82% 확률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환율 방어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원달러는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절대로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97년도 IMF 때도 외환위기 없다고 정부가 호언장담했는데 며칠 뒤에 국가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절대로 개인들도 스스로 대비를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은 미국의 1등 주식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고 현금에 여유가 있다면 미국 주식을 사놓으십시오. 환율 인상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마 이제 원전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 원전을 4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42개 있는데요. 이것을 200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4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발전 에너지 전기의 35% 정도가 원자력입니다. 최고 45%까지 갔다가 현재 30%까지 떨어졌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량 1등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고 1인당 전기 소비량은 세계 3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제 차기 정부에서 원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출은 미국에 계속 증가하게 될 겁니다. 원주는 미래가 밝다, 성장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94년도 현대정권 입사할 때 1000이었다가 현재 2.5입니다. 2500, 2.5배 발록해 올랐다. 30년간 2.5배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엄마 아파트가 2억이었다가 현재 25억 정도 하니까 12배.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300만 원, 100배 올랐습니다. 미국의 우량한 주식 애플 300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등 주식이 더 좋다는 거고, 아마 올 하반기에 종합주가 지수는 뭐 크게 성장하더라도 개별 종목이 더 우량 좋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선업, 방위산업. 주가의 정의는 경제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결론은 6개월 뒤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배를 수리해 달라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배를 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맡깁니다. 우리가 조선업 세계 1등입니다. 중국에도 맡길 수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2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배를 계속 맡길 것이다. 우리가 이제 MRO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선박을 제조, 유지, 보수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고 그 금액이 한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조선업, 방위산업 계속 성장할 것이다. 뭐 현대 로템도 이제 방위산업에 들어가 있고 HD 현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유망한 종목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좀 걱정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이었고 인재를 중시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인재를 중시하는 기업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전자의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 다 하이닉스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HBM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10년 이상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인재를 중시하지 못하고 다행히 이제 현금은 한 100조 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에 열을 식히는 에어컨 공조기 기업을 2조 5천억에 인수를 했고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 그렇지만 시가총액 1등이기 때문에 저는 함께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은 과거처럼 그렇게 1등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 다행히 이제 100조 원이라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M&A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 구글 이런 기업을 왜 전망이 밝다고 보는가 하면 막대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보통 엔비디아도 계속 사들이고 있고 우리가 구글의 유튜브를 사들였고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나 빅테크 기업의 장점은 100조가 넘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우량한 기업을 계속 M&A를 하고 사들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한국의 가장 우수한 인재는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소중히 하고 빨리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관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다. 그렇지만 시가총액 1등이기 때문에 꼭 일부는 투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현재 30% 지금 마이너스인데 고점 대비 저는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시가총액 1등입니다. 아직은 4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일부는 투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전기차가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경쟁률이 17%에서 12%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중국이 막대하게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점유율 지금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다. 한국이 과거에 2차 전지 세계 1등이었는데 지금 2등에서 점점 더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전 세계의 전기차가 팔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2차 전지가 하락한 이유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2차 전기차를 타지 않는 이유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지금 보니까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두 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지방으로 갈 때는 내연기관차를 가져갑니다. 바로 충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충전시설 부족 때문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2차 전지는 항상 2등, 3등, 4등 밖이었습니다.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망이 밝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가총액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시가총액 1등은 엔비디아고 테슬라가 전기차 1등이지만 현재 시가총액 7임 정도 됩니다. 한 1조 달러가 아직 안 됩니다. 엔비디아가 3조 달러입니다. 3조 5천억 달러.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전기차의 우량한 기업은 언젠가는 이제 주가는 회복하지만 그렇게 밝지는 않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하는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LG화학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기업인데 많은 기업들의 공장 부지가 이미 중국에 팔렸습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을 M&A를 해서 중국에서 요구하는 것만 생산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의 전기차가 중국보다 크게 떨어졌고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전기차 사라, 오른다, 그런 얘기 믿지 마십시오. 무조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가총액 1등이 되면 전기차를 사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마 이제 차기 정부가 결정된다 그러면 과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주식에서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0대 10으로 미국의 90%를 투자해야 되겠고 미국에 꼭 투자를 함께 해야 됩니다. 한국의 주식을 투자한다면 삼성전자가 1등이고 그다음에 현대,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저는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런 분야를 333으로 분산 투자를 해라. 저는 한국의 조선, 방위산업, 삼성전자 이것이 바로 이제 가장 유망한 산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면 현재 그래프가 지난 50년간 통계입니다. 한국은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이다. 그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그래서 집은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서울에는 집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요인, 외국인들의 유입, 평균 연령이 현재 90세로 증가하고 100세까지 증가하고 외국인들이 매년 30만 명씩 오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전체 국민의 5%가 외국인입니다. 270만 명. 앞으로 우리나라는 15%까지 외국인들을 유입시킬 겁니다. 앞으로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75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15%가 외국인이 될 겁니다. 지금 독일은 전체 인구의 25%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현재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의 35%인데요. 저는 50%까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어머니 90세인데 혼자 살아요. 지금은 연령이 90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은 계속 부족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 2를 더하면
은행의 대출이자가 4%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매년 4% 이상만 오르면 은행 이자를 충당하고 남는 겁니다. 요점은 집값은 계속 오른다. 한강 이남을 사십시오. 한강 이북 사시면 안 됩니다. 한강 이남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한강 이남의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사시면 됩니다. 우리 집 앞에가 이제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오금동 버스 종점이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계속 제가 유심히 봅니다. 지하철 종점 3호선 종점 오금역인데요. 오금역에서 하남까지 연장선을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하철 앞으로 5년 뒤에 개통이 됩니다. 오금역이 현재는 종점이고 오금역이 연장된다면 하남 가밀지구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3호선, 5호선 종점을 찾아보시고 버스 종점도 가보십시오. 항상 종점을 지역으로 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이고 5호선이다. 그러면 강동구, 그다음에 하남, 고덕동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은 계속 성장한다. 무조건 한강 이남에 분양받으면 차익이 40억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그래프 한번 보세요. 표를 한번 보시면 무주택 기간 32점을 맞으려면 15년 이상 무주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 통장도 15년을 넣어야지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5세가 되면 꼭 자녀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내가 통장이 지금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방송 보시고 내일 빨리 은행 가서 2만 원을 넣든지 10만 원을 넣으십시오. 돈이 없으면 한 번만 넣어도 됩니다. 그죠? 이것이 청약 점수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이제 가계 대출이 심각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심각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5대 은행의 연체율은 0.5%밖에 안 됩니다. 뭐 제2저축은행 연체율 한 7%까지 왔지만 우리나라 전체 대출의 90%는 시중은행이 합니다. 5대 시중은행이고 그 연체율은 0.5%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시중은행을 연체시켜버리면 3개월 뒤에 경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은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기업은 다 망했습니다. 장기신용은행 같은 경우. 근데 소매금융, 우리 개인의 집을 담보로 했던 것도 다 살아남았고 우리나라는 집값의 50%를 현재 대출해 줍니다. LTV. 그다음에 DSR 규제를 이제 7월부터 도입한다고 했지만 나는 반대입니다. DSR 같은 건 도입해서는 안 된다. 개인들이 잘 알아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데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출을 억제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집값은 100% 올랐고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DSR 정책, 수요 억제 정책은 저는 실패할 것이다. 집은 제가 아까 짓는데 10년 걸린다 그랬습니다. 아파트는 공급 탄력성,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경제학에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집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서 국민들의 수요가 많다면 집을 많이 지으면 되는데 집을 안 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이나 이런 경제 정책에 있어서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자율에 맡겨야지 이것을 대출을 억제하고 대출할 때 안 빌려줄 테니까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아마 차기 정부에서 이렇게 주택 공급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이 통계상으로 지난 50년간 한국의 집값은 90% 확률로 우상향했습니다. 서울의 집은 한강 이남은 계속 오른다. 그래서 일단 부자들은 모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강북에 전세로 사는 것, 집을 사는 것보다 강남에 전세로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과 같이 모여 살면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점은 한강 이남, 강남, 서초, 송파, 고덕, 강동구죠. 이런 한강 이남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또 모여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오히려 DSR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장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제 DSR 규제를 해서 집을 못 사게 하는구나. 또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DSR 규제를 하게 되면 대기업 다니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에 부자인 사람들은 집을 사게 되는 꼴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집을 사게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항상 보면 생애 최초는 집값의 90%를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정책이 계속 엇박자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집값의 상승률이 은행 이자 상승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서 잘 상환하고 또 연체율도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너무 가계부채를 문제로 해서 DSR 규제를 확대하니까 소상공인들도 집담보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유지해야 되는데 폐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폐업이 더 많습니다. 저는 DSR 규제는 잘못된 처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강동구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강동구 둔촌주공 5천 세대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거기 엄청나게 3순위까지 다 왔는데 계약을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둔촌주공은 분양가 18평이 6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한 12억 정도 합니다. 100%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값은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그 청약통장을 빨리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집이 한 개 있더라도 38평 이상은 추첨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제 뉴스에 정부가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 허용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뺐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70%가 아파트에 삽니다. 65% 아파트에 거주하고 20%가 빌라 주택에 살고 한 10%가 이제 오피스텔 이런 데 삽니다. 요점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아파트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파트는 공급하는데 내가 1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파트는 계속 성장하는 전략이니까 내가 무주택이다. 이러면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한강 이남에 꼭 아파트를 분양받으십시오. 강동구, 하남 계속 성장한다. 점수가 많이 남았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에 주택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집이 한 개 있다. 그러면 38평 이상은 우리가 추첨으로 정합니다. 아마 이제 계속 한강 이남의 분양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주택 집이 한 개 있더라도 38평 이상은 추첨이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형을 넓혀갈 수가 있다. 우리 국민들 자산의 75%는 80%는 부동산이고 아파트입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개 서울의 평균 집값은 현재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의 집은 저는 계속 오른다. 부동산이 아파트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가장 우선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주택자와 청약자,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저는 아마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주식을 못 팔아서 안달이 났을 때 내가 사주는 마음. 투매가 할 때 주식을 사줘야 됩니다. 남들이 막 살려고 막 달려들 때 팔아줘야 되는 겁니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절반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또 내가 결혼을 하거나 또 집을 넓혀야 되거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을 잘 보시고 그런 지역이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인이 지방이나 경기도 이외에 살고 있다면 거주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투자하는 것은 한강에 꼭 살아. 한강 이남이 더 좋다.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을 눈여겨보시고 청약을 꼭 하시고 또 그 청약이 점수가 낮다 그러면 그런 종점 지역에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집이고 내가 발품을 파는 겁니다. 직접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방문해 보시고 그 부동산 지역에 가서 명함도 많이 주시고 명함도 많이 받아오세요.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